이번 사건은 이 집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야? 영국 에식스라는 주에서 일어났는데 영국에서 많이 유명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 왜 유명하냐? 일단 범인은 잡혔고 아직 감옥에 있는데 진짜 범인이 맞냐? 이런 말들이 있어. 자, 알아보자면은 사건이 1985년 8월 7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시작되는데요. 자기를 제레미 벤버라고 밝힌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했어. 내용이 뭐야? 방금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급해 보이는 목소리로 누나가 지금 총 들고 난리치는 중이니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지. 여기서 누나는 아버지의 누나가 아니라 신고하는 제레미 벤버의 누나예요. 큰딸이 총으로 가족을 위협 중이라는 것 같아. 이런 대화를 하던 중 뭔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빠랑 전화가 끊어졌는데 뭐 결국 총을 쐈나 봐. 그래서 여기 화이트하우스 농장으로 출동해달라고 신고를 한 거지. 화이트하우스 농장은 에식스주 툴레헌트 다르시라는 곳에 있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농장이 존나 커요. 36만 평이나 되는 농장이고요. 이 가운데에다가 40평짜리 집을 지은 거야. 개부자네. 농장 주인은 네빌과 준 벤버 부부고요. 아까 신고 전화한 사람이 제레미 벤버라고 했죠. 얘네 부모가 주인이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둘이 살고 있던 거지. 제레미 벤버 말로는 며칠 전부터 누나인 쉴라가 조카들 데리고 농장에 왔었대. 그리고 이 지경이 난 건데 신고받은 경찰이 이제 농장에 출동해서 집 둘러쌉니다. 확성기로 막 이 집 딸에게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셈 막 이렇게 해. 근데 집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 한 2시간을 기다려봤는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 사람이 없는 집인가 싶어. 그래서 아침 7시가 넘어가지고 경찰이 진입 작전에 들어갑니다. 1층 뒷마당에 난 안방 창문 하나 빼고는 다 잠겨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 봤지. 그랬더니 이 소리가 안 나는 게 이미 상황이 끝난 뒤더라고. 난리가 나 있는 거야. 거실에서 신고한 제레미 벤버의 아빠 네빌 벤버가 발견됐는데 이게 누나 혼자 저지른 일이 맞나 싶어. 아빠가 온몸에 맞은 자국이 있고 가슴, 얼굴, 배에 총을 쐈는데 8발 중 6발이 얼굴이에요, 맞은 데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하게 훼손됐어. 그리고 2층 가보니까 계단 앞 복도에는 엄마인 준 벤버가 쓰러져 있었고 엄마는 가슴에 한 발 맞고 사망한 것 같아. 정황상 일단 큰딸인 슐라가 저지른 일 같잖아요. 그럼 슐라의 자식들 조카 데리고 왔었다고 했으니까 자식 2명은 어떻게 된 거냐? 6살짜리 쌍둥이 아들인데 얘네도 총에 맞아 죽은 거야. 애들에게도 8발을 쐈어. 이게 여자 혼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님들, 여자가 지 부모 자식 총으로 죽이는 사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지만 통계상 이런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여성 살인범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양하고 어쨌든 소수는 있으니까 그렇다 쳐. 그랬다 치자고. 그럼 동기가 뭐길래 지 부모, 지 자식을 동시에 죽이냐는 거지. 집안을 더 수색해봤어. 2층 구석 방에서 쉴라까지 죽은 채 발견됐어요. 손에 성경책이랑 사냥용 총을 들고 있었는데 목과 얼굴에 2발을 맞았고 피가 아직 안 말랐대. 마지막에 죽은 사람인가 봐. 아들인 제레미의 신고 내용에 현장 상황을 더해보면은 누나인 슐라가 총으로 가족들 다 죽이고 2층 침대에서 목숨을 끊었나 자기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자 혼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일단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아는 게 없어 뭐가. 그러니까 제레미부터 만나가지고 조사한 내용 말해주고 뭐 아는 건 없냐? 이야기를 들어봤거든. 제레미가 슬슬 입을 열어. 진짜 뭐가 있나 봐.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제레미의 가족 사건이 일어난 이 화이트하우스 농장은 36만 평이나 되는 개 큰 농장이에요. 빅팜이야. 주인도 아까 말한 대로 61살인 네빌과 이 준 벤버 부부였고 1924년생인데 오래 사귀다가 25살에 결혼해서 화이트하우스 농장으로 왔던 거죠. 부부 사이 좋았어요. 근데 걱정거리 하나 있었답니다. 오랫동안 애가 안 생겨.
이게 나는 뭐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애 안 생기는 스트레스도 꽤 심한가 봐.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아내가 우울증이 올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결혼 7년째인 1957년 다니던 교회에 웬 10대 미혼모 여자애가 낳은 지 2주도 안 된 딸을 데리고 왔어. 목사에게 이거 나 혼자 키울 자신 없으니까 입양 보내고 싶다. 이런 말에 목사는 준과 네빌 부부가 생각난 거지. 애 못 낳고 있다니까. 그래서 입양할 생각 없냐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 신앙심이 깊은가 봐. 막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다. 바로 입양 결정해요. 이렇게 데려온 애가 쉴라입니다. 그리고 4년 만인 1961년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된 남자아이를 또 입양하는데 얘가 사건을 신고한 제레미 벤버. 둘 다 입양된 자식들이었던 거야. 뭐 친자식처럼 키웠대요. 일단 집이 잘 살잖아. 여기 농장 말고도 다른 데 또 개 큰 빅팜 하나 갖고 있고 부동산도 몇 개 돼. 존나 부럽다 씨발 거. 그래서 애들 막 가르치고 필요한 물건 다 사주고 돈을 안 아껴 키우는데 제일 비싼 사립학교 보내주고 부모 입장에서 신경 많이 써주는데 애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다 하지 못해요. 사춘기 되면서 좀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특히 엄마랑 자주 싸웠다고 하는데 엄마 이름이 준이잖아. 보수적인 사람이래. 교회 잘 다니면서 지역 봉사활동 꼭 하고 살림하면서 남편 내조하고 애들 잘 키우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였어. 완벽주의자적인 성격도 강하되 다른 사람들 눈이나 생각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당시가 좀 그럴 때긴 하잖아. 근데 애들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핏줄이 아니라 그런지. 규칙을 따르고 어른 말이 무조건 맞고 이런 걸 극혐하는 거야 둘 다. 이런 애들한테 엄마가 막 성경책 들이밀면서 뭐 누가 볶음이니 뭐 마가 볶음이니 잔소리 하는데 통하겠냐? 대체 아빠는 씨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주로 마주치는 게 엄마니까 엄마랑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쉴라는 17살에 결국 사고를 칩니다. 기집애가. 같은 학교에서 남친을 만났는데 애가 생긴 거야. 일단 뭐 엄마한테 말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병원을 끌고 가네. 애 의사랑 상관없이 강제로 중절 수술을 시켜버렸어. 그래도 슐라는 학교 졸업하면서 그 남친과 결혼을 해요. 얘야 얘, 얘네들. 이왕 결혼까지 했으니까 뭐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 두 번째 임신도 유산이 돼. 슐라는 이 유산이 엄마가 첫째를 수술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사이가 더 나빠지지. 근데 얘는 임신을 잘해요. 둘째 유산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애가 생겼는데 쌍둥이야. 잘 낳아 키웠지. 얘네가 현장에서 죽은 그 애들인 겁니다. 엄마랑 사이 나빠지면서 연락 끊었다가 막상 애 낳았잖아 둘이나. 그러니까 지 혼자 감정이 또 풀리나 봐. 슐라가 먼저 엄마한테 전화해서 화해를 조금 한 거야. 근데 애들 태어난 지 5개월도 안 돼서 이번엔 슐라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켜요. 이 일로 이혼하고 애들이랑 집을 나왔어. 이게 21살 때입니다. 슐라가 좀 이뻐. 딸이 이혼했다니까 속상한 새아빠가 런던에 아파트를 하나 사줬는데 그래도 생활비는 자기가 직접 벌고 싶대. 아빠가 생활비 다 줄 정도도 되는데도. 식당 종업원, 모델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누드 모델도 했다는 거야. 결혼 전까지는 부모가 해준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결혼 한번 잘못해가지고 혼자 애 키워 막 하기 싫은 일 해야 돼. 승질이 나겠지? 맨날 술만 먹어. 그러다가 기분 전환 삼아가지고 얘가 시작한 게 마약이에요. 남자 여럿 막 갈아치우면서 그때부터 만나 제끼고 막 이상한 종교도 들어가. 씨발 기분은 잠깐 전환됐겠지만 인생은 어떻게 더 좆됐죠? 부모가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라. 집에 들어오래도 말을 안 들어. 애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이제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죽겠다 싶어가지고 슐라를 정신병원에 보내요. 딸이 마약에 사이비 종교 믿다가 정신병원 가는 거를 어디다 말할 수 있냐 부모가. 안 그래도 이거 기독교 보수적인 집안인데 어떻게든 숨겨야겠지? 그래서 슐라가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거의 몰랐대요. 이러니까 사건 터지고도 뭐 경찰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해주는 말이 없는 거지. 아는 게 없으니까.
신라는 3년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1984년에 퇴원해요. 엄마에게 개쌍욕 먹었어. 막 너는 막 더러운 년, 막 문란한 년, 막 이렇게 욕을 뒤지게 먹었는데도 얘가 절제를 못해. 나가가지고 막 또 몸 팔고 막 아무 남자나 주워 만나고 이지랄 하는 거야. 근데 또 지 애들한테는 너무 잘한다? 엄마로서는 좋아. 그러면은 둘째 아들 제레미 벤버 얘는 어떠냐? 이 새끼도 어릴 때부터 사고 존나 친 새끼야. 데려온 애들이긴 하지만 자식 농사 아주 그냥 개망했어요. 도둑질을 너무 많이 했고 거짓말도 많이 하는 새끼라고 이 새끼가. 특히 고등학교 때는 10대의 방황이라는 핑계로 아빠 이름으로 차 사가지고 막 호주랑 뉴질랜드로 장기 여행 갔다 오고 막 그랬어. 걔 도라이야 얘도. 이 새끼가 하도 막 나가니까 아빠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지. 제레미 성인 되자마자 바로 용돈을 끊어버립니다. 너 대신에 화이트하우스 농장 근처에 집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일 배우래. 농장 일. 그동안 놀기만 하던 새끼가 갑자기 일 하라면은 이게 되겠어? 아빠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돈을 벌어야 또 놀러 갈 거 아니에요. 겨우 참아가면서 농사를 배웁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적성이 맞나 봐. 일을 꾸준히 했고 그 뒤로 부모랑 크게 문제 생긴 적은 없다 그래. 여기까지가 제레미 입에서 나온 가족 사이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다 알았어. 사건 당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건데 여기에 또 제레미가 말을 이어갑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1985년 8월 6일 제레미는 농장일 끝내고 간만에 부모 집에서 밥 먹을 생각으로 화이트하우스를 찾아갔어요. 런던에 사는 누나가 조카랑 내려오는 날이기도 하니까. 제레미는 농장 근처 다른 집에서 살고 여친이랑 결혼 준비 중이었거든. 누나와의 관계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잠깐 어색해지긴 했대. 하지만 조카가 있잖아. 조카라도 보자는 핑계로 꼭 가족 식사를 가려고 한 거야. 저녁밥 먹기 전에 아빠가 제레미에게 농장에 야생 레빗들이 돌아다니니 좀 사냥해라. 넌 헌터가 되는 거야. 라이플 총을 주었어. 제레미는 토끼를 사냥하러 밖에 나갑니다. 근데 얘가 한 마리도 못 잡아. 좀 그렇잖아. 조카들도 왔는데 뭐 하나라도 잡아가야 좀 안 쪽팔릴 거 아니야 애들 보기에.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는데 빨리 오래 집에서 밥 차려줬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갔거든요. 오랜만에 다 같이 가족이 밥을 먹었죠. 이때까지도 평범하게 대화하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대. 여기서 엄마가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엄마가 슐라에게 어머 너 혼자 애 키우는 거 안 힘드니? 안 될 것 같다 얘. 아무래도 애들을 위탁 가정에 보내야 될 것 같아. 이 말에 슐라보다 제레미가 더 놀랬어요. 슐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전에 마약 중독으로 정신병원 간 것도 사실이야. 근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애들이랑 사이 좋고 잘 키우려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씨발 할머니란 사람이 무슨 위탁가정이야. 이거는 딸한테 양육을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왜 또 갑자기 딸 승질을 긁냐고. 제레미가 막 조용히 국물 떠먹으면서 슐라 눈치 이렇게 보는데 누나가 의외로 화를 안 내네. 누나가 조용히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 키우겠다 이러고만 마는 거야. 누나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자기도 엄마가 돼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이걸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분명 좀 기분은 나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리가 불편해서 더 이상 못 있었대. 대충 밥 먹고 밤 9시 반쯤 자기 집에 돌아갔어. 여친 기다리니까. 누나랑 조카들, 부모님들만 집에 남은 거지. 그리고 새벽 3시 아빠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가 총 들고 난리친다는 말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거야. 경찰이 현장에 와봤을 때는 5명 다 죽은 뒤였다고. 경찰은 제레미가 밝힌 가족 간의 갈등과 전날 밤 슐라와 엄마의 대화, 슐라의 과거 정신병을 근거로 슐라는 엄마 말에 화가 나서 다들 자는 새벽에 가족을 총으로 쏜 뒤 자기도 목숨을 끊은 거라고 추정합니다. 범행 도구는 죽은 슐라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플 총이겠죠. 전날 아빠가 제레미에게 토끼 잡으라면서 줬던 그 총이에요. 이 새끼가 토끼 못 잡았잖아.
아예 뭐 총을 쏴보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뭐야. 장전된 상태였는데 이 새끼가 총알 안 빼고 그대로 집에 가져다 놨다는 거지. 총알을 빼뒀다면 다 죽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해. 희귀한 범행 형태긴 하지만 범행 동기, 사건 정황, 증거 따져볼 때 희귀해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사건인 것 같아요. 퍼즐이 다 맞아. 이렇게 화이트하우스 농장 일가족 사망 사건은 딸인 쉴라가 범인으로 확정되면서 끝나는 것 같았어요. 범인이 뭐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잖아. 재판도 없이 열흘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어. 혼자가 된 제레미가 친척들이랑 가족 장례식 치렀고 이제 유산 상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 뭐 하기 싫겠지. 내 가족 다 죽었는데 재산을 내 앞으로 돌리는 법적 절차하는 거 그렇게 뭐 유쾌한 일은 아니야. 하지만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긴 합니다. 이때 이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람들이 경찰서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잘 들어봐봐. 리슨! 자, 2명이 찾아왔는데 첫 번째는 사망한 아빠 네빌 벤버의 조카입니다. 제레미의 사촌 데이비드 벤버라고 하는데 데이비드가 사건이 일어나고 수사기관에 집 정리 도와달라는 제레미의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 화이트하우스에 간 적이 있는데 가봤더니 이미 청소가 거의 끝나 있었대. 핏자국도 다 지웠고 카페트 갈았고 벽 수리하고 페인트까지 칠해놨더라고 벽에. 그냥 이제 뭐 필요 없어진 개인 짐들만 버리면 된대. 그래서 청소 간단하게 하고 짐 정리 시작하는데 데이비드가 지하실 정리를 맡았대요. 여기서 유독 먼지가 없는 깨끗한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얘만 최근에 내려다 둔 것처럼 깨끗했대. 열어봤지. 소음기가 들어있는 거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대.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꺼내가지고 버리려고 하는데 이 만져보니까 씨발 여기 피가 말라붙어 있더라고. 자기가 알기로 최근에 이 농장에서는 토끼를 사냥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레미도 지가 토끼 사냥하다 실패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소음기의 피는 동물 피일 가능성은 일단 없는 거야. 데이비드는 그래서 어쩌면 이 피가 며칠 전 살인사건 때 묻은 가족들의 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씨발 슐라 혼자 자기 새끼랑 부모들 다 쏴 죽였다는 게 믿기 어려웠는데 소음기가 발견되니까 이거 슐라가 저지른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데이비드는 몰래 문제의 소음기를 쓱 주머니에 넣고 그날 청소를 마저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갖다 준 거예요. 경찰은 이 소음기에 튄 피를 확인해 봤어요. 사람 피가 맞아. 지금이야 뭐 피 한 방울이면 DNA로 누구 건지 확인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1980년대라고 A형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가족 중 누군가가 A형이라는 건데 A형이 한 명 있긴 해요. 슐라야. 말이 안 되잖아. 가족 죽이고 2층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하 1층에 뭐하러 소음기를 갖다 놔. 가족 죽일 때는 소음기를 달았다 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 끊을 때는 뭐하러 다시 소음기에 풀어서 빼 지하실에 놓고 2층에 다시 올라가서 지 머리에 땡기냔 말이지. 이게 어색하잖아. 총도 라이플이에요. 이렇게 쏘는 총이야. 소음기 달면은 이게 팔 길이를 넘어가 총이. 그래서 자기 몸에 쏠 수가 없대. 그럼 지하실에 갖다 놓고 짧아진 라이플을 쏘는 게 어색하지만 가능해. 이러면 소음기 뺄 이유는 만들어져. 그러자니 여기에 어떻게 쥐피가 묻어있냐고 소음기에. 경찰은 그리고 슐라가 2발을 맞아 사망했다는 게 이제 다시 생각났어요. 대부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나 심장, 목 이런 치명적인 부위 노린단 말이야. 입에 물고 쏜다든지 한 방에 가야 돼. 실수로 한 번에 안 죽으면 다시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자니 슐라는 얼굴과 목에 한 발씩 맞았단 말이에요. 즉사 위치야. 둘 중 한 방만 맞아도 가는 건데 어떻게 2번을 맞을 수 있냐고. 이게 생각난 경찰은 화이트하우스 농장 살인 사건 자료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음기 외에도 이상한 점이 보이더라고. 일단 슐라는 예전에 뭐 정신병 있었고 그거랑 상관없지만 자기 자식은 끔찍이 아끼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전 남편 말을 들어봐도 슐라가 화날 때마다 물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도 애들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행동이 없었대. 애들한테 잘하려고 일도 안 가리고 막 했어, 이것저것. 자기 엄마인 준과의 사이도 나빴지만 다른 집에서도 뭐 사실 볼 수 있는 엄마랑 딸 정도의 관계였고 아빠랑은 아무 문제 없었고, 그런 사람이 엄마가 손주들 위탁가정 보내잔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쁘다고 지 부모 때리고 총을 쏴? 너무 화가 나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치자. 근데 자기 새끼들에겐 왜 총을 8발이나 쏘냐? 아빠는 8발 중에 6발이 얼굴이야. 그리고 정작 자기 화나게 한 엄마에겐 또 단 2발이라고요. 그래, 이것도 진짜 양보해서 이것도 정신 미쳐가지고 그럴 수 있다 쳐. 하지만 자기 몸에 치명상을 2군데나 내면서 죽을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총을 쐈단 말이야. 슐라 아빠인 화이트하우스의 주인 네빌 벤버는 61살의 노인이긴 하지만 농장 일을 직접 하는 현역이에요. 평생 농장 일만 해온 사람이야. 체력이 좋아. 힘이 얼마나 세겠냐. 키도 193이나 돼요. 이런 사람을 요런 신라가 혼자 폭행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너무 많아. 조사 내용을 다 읽어본 경찰은 신라 시신을 보관 중인 영안실에 가봤어요. 며칠 뒤면 시신이 화장될 예정이었대. 조금만 늦었으면 수사가 완전히 막혔을 거야. 다행이죠. 그럼 영안실까지 가서 경찰이 확인한 게 뭐냐? 슐라의 발바닥. 사건이 벌어지던 날 슐라는 맨발 상태로 발견됐어요. 근데 영안실 시신 보니까 깨끗해. 부검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발견 당시 그대로 보관 중이었거든. 뭐 닦고 그러지도 않아야 돼. 사건 현장에 있던 이제 일종의 증거품이야, 시신도. 슐라가 범인이면 4명을 죽인 다음 자기가 죽은 거니까 걸어 다니면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피를 밟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근데 발에 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상해지는 게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던 제레미입니다. 현장에 없는 사람인데 왜 의심이 되냐? 슐라가 총기 난동을 벌일 당시 아버지인 네빌은 딸이 언제 총 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인데 긴급 출동 번호인 999를 누르지 않고 왜 굳이 더 많은 숫자를 눌러야 하는 아들 제레미에게 전화했냐는 거야. 그리고 이 연락을 받은 제레미도 왜 999를 누르지 않고 지역 경찰서에 전화를 했냐는 거죠. 그리고 근처에 산다면서 왜 경찰에 신고해놓고 경찰보다 늦게, 이 새끼 훨씬 늦게 한참 있다가 왔어요, 이 집으로. 여기까지 생각해본 경찰은 자기들이 너무 섣불리 슐라를 범인으로 단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후회했고 이제 뒤늦게 제레미 벤버를 의심해 봅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서로 제보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 2번째 의외의 인물이죠. 제레미의 여친입니다. 이름이 하필 줄리네. 경찰에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화이트하우스 농장 살인사건의 진범은 슐라가 아니라 남친인 제레미 벤버라는 거야. 24살인 제레미 벤버는 영국 최고 사립학교를 졸업했지만 이 새끼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대.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술이나 처먹는 새끼였어. 아빠가 돈 많으니까 그거 받아 쓰면서 놀기만 했던 거지. 당연히 아빠인 네빌은 제레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고 싶으면 화이트하우스 농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유서를 씁니다. 그래서 제레미가 어쩔 수 없이 농장에서 일을 꾸역꾸역 했던 거예요. 씨발 뭐 적성에 맞고 이게 아니야. 돈 받아야 되니까. 네빌 벤버는 자기의 재산을 슐라와 손주들, 제레미까지 4명에게 4분의 1씩 나눠주겠다고 유서를 썼거든요. 여기에 제레미가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유서가 작성된 뒤로 아빠에게 불만이 생겼고 그래서 술만 취하면 다 죽이고 자기가 돈 가지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대. 그러던 중 이 문제의 사건 전날인 6월 8일 밤 가족 저녁 식사 자리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제레미는 여친인 줄리에게 전화해가지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도 했다는 거야. 그때 줄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크게 신경은 안 썼대요. 근데 다음날 사건 터지고
벤버 가족의 재산이 다 제레미에게 상속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러면 제레미가 범인일지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경찰에 제보하게 됐대요. 경찰은 안 그래도 제레미 벤버를 막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줄리의 제보까지 더해지자 바로 조사에 들어갔죠. 제레미는 줄리 말에 코웃음을 치면서 존나 거만한 태도로 그 여자애가 하는 거 거짓말이다 막 이런 주장했는데 이런 게 오히려 더 의심을 사지 않을까요? 봐봐. 장례식장에서 이런 표정 지어놓고 가족 다 죽은 마당에 자기가 억울하게 범인으로까지 몰려버리면은 사람이 열받아서 환장하지 억울해가지고 그런 거를 드러내는 게 맞지. 근데 거만한 태도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야. 거기에 이 새끼는 장례식 끝나고요. 술집 갔다가 웬 여자 하나 만나서 바람이 났어요. 이걸 또 줄리에게 들켜가지고 헤어졌는데 여기에 악의를 품은 줄리가 자기에게 누명 씌우라고 막 거짓 신고 같은 걸 했다는 거야. 뭐 말은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제레미는 설명할 게 하나 더 남아있죠. 사촌인 데이비드가 지하실에서 찾았다는 소음기가 남아있잖아. 경찰이 이걸 제레미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네 지문이 있음 이러면서 압박했어. 제레미는 당황하지 않더라고. 태연하게 그날 밤 도끼를 사냥하려고 총과 소음기만 줬으니 내 지문이 묻는 건 당연합니다. 이래. 소음기에 쉴라 피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해요. 이러면 사실 경찰도 더 방법이 없어요. 심증은 맞는데 씨발 수사를 증거로 하지 뭐 마음으로 하냐? 이대로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제레미는 무혐의야. 다시 집안 재수사하고 싶어도 청소 끝났잖아. 물건도 바꿨고 뭐 페인트 발랐잖아. 이것도 제레미가 한 거지만 어쨌든 현장 증거는 이제 없어요. 결국 조사 찔끔하고 제레미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 이 새끼는 경찰서에서 나온 날 프랑스로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여행 간 사이 경찰이 제레미 벤버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2개나 찾았어. 뭐냐? 첫 번째, 사건 당일인 8월 7일 화이트하우스 농장으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사용된 전화 내역. 두 번째는 소음기가 아니라 총에 묻은 빨간 페인트 자국. 일단 그날 새벽 집에서 사용된 유선전화 기록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날 아버지인 네빌 벤버는 아들인 제레미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레미 이 새끼는 경찰에 거짓말을 한 거야. 두 번째 증거, 총에 빨간 페인트. 이게 뭐냐? 처음에 경찰은 당연히 이것도 피해자들의 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감식해보니까 페인트였어. 무슨 페인트야? 얘네 집 외벽에 칠해진 페인트였어. 이런 게 밝혀지자 범인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던 인물이고 창문으로 집안에 침입하다가 들고 있던 총을 벽에 긁으면서 묻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2가지 증거는요. 처음부터 경찰에게 거짓말하고 집안 내부 사정도 잘 알면서 키가 193이나 되는 체격의 네빌 벤버를 폭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제레미 벤버. 이 새끼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 50일 만인 1985년 9월 29일 프랑스 여행 갔다가 영국에 돌아온 그날 공항에서 경찰에게 체포됐고요. 1년 뒤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레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근데 배심원들의 생각이 달라. 배심원이 12명이나 들어왔더라고. 되게 많은데 10대 2로 갈렸어요. 제레미 벤버가 그날 네빌, 준 벤버 부부랑 쉴라의 자식인 니콜라스, 다니엘 카펠까지 5명을 죽인 걸로 생각된다며 최소 25년간 가석방이 금지된 종신형을 5번 선고합니다. 이 새끼 별이 5개야. 그래서 그냥 뒤질 때까지 이건 뭐 나오지 말라는 거지. 제레미가 2번 항소했는데 원심을 뒤집을 만한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 그래서 다 씹혔죠. 아직 감옥에 있고요. 이러면 사건이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게 말이 많다고 합니다. 제레미 말대로 무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경찰이 제레미를 범인으로 보이게 일부러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지. 대표적인 게 총 끝에 페인트 자국입니다. 사건 일어난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하필 제레미가 해외에 있을 때 그 자국이 외벽 페인트를 긁어서 생긴 자국이라고 발표해놨다는 점이 의심된다는 거야.
의심받는 당사자가 다른 나라 가 있을 때 증거품으로 압수한 총을 가지고 가서 이 집에 긁어놓고, 경찰이 긁어놓고 증거로 만들어낸 건 아니냐, 이런 거지. 얼마든지 경찰이 조작할 수 있는 증거잖아요, 이러면. 그리고 슐라의 사망 시각도 의심된대. 여기가 그 현장인데, 경찰 주장대로 새벽 3시 반쯤 슐라가 가족과 같이 사망한 게 맞다면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온 오전 7시쯤엔 슐라의 피도 어느 정도 말라 있어야 한단 말이야. 하지만 침대에서 발견된 슐라의 피는 젖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피에. 그러니까 적은 확률이지만 경찰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슐라가 지 몸에 총 쏘고 즉사했을 가능성, 이게 0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어진 전 여친 줄리도 바람난 제레미에 대해 얼마든지 악의적이고 복수하고 싶으니까 불리한 거짓 제보를 할 가능성도 꽤 있다는 거예요. 타당하죠? 합리적이에요. 반대로 제레미가 범인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일단 범행 동기가 존나 명확해. 돈 때문이라는 게 있고, 제레미도 자기가 가족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진작에 알고 있어요. 술만 취하면 벤버 가족의 재산은 다 지 거라고 떠들고 다닌 적도 많았어. 양 부모의 재산에 욕심을 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 유언장에 유산 상속을 누나인 슐라랑 반반도 아니고 조카들까지 나눠야 한다고 써지니까 아까웠겠지. 그래서 누나와 엄마의 사소한 갈등을 빌미 삼아 누나가 저지른 사건처럼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게 유죄로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둘 중 뭐가 정답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범인이 또 있는 건지 몰라. 일단은 판결은 제레미가 범인으로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 새끼가 아니라고 우기잖아. 2013년에 마지막 항소 기회가 3번인가 봐. 마지막 항소 준비한다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기사가 없어요. 이게 되게 큰 사건인데 별말이 없는 거 봐서는 또 잘린 것 같아. 확정된 것 같아요. 사건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님들 생각은 어떤? 이 새끼 진짜 양부모 재산 노리고 키워준 은혜를 뒤통수 친 것 같아? 검은 머리 짐승이 아닌데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뭐 갈색 머리 짐승이냐? 거두면 안 되는 그런 거였나? 아니면은 진짜 얘 말대로 정신에 문제 있던 누나가 엄마 말에 급발진해가지고 저지른 사건이냐? 뭐 어떤 생각이에요? 댓글로 좀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알아보자고요.